베를린의 한 신문사 편집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 경력의 국제정치 전문 기자 안드레아스 클라우젠이 책상을 박차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다. 한국이 미국에게 거절할 수는 없어. 그가 손에 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13조 원 방위비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고 대신 100조 원을 자체 무기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유럽 전문가들이 작고 의존적인 나라라고 단정했던 한국의 예상 밖 행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해 목격한 현실은 15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클라우젠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신문에 나라와 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15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베를린의 흐린 아침이었어요. 비가 제 아파트 창문을 작은 돌멩이처럼 두드렸고 저는 차가운 커피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씁쓸했고 오래 앉아있던 제 허리는 뻐근했어요. 늘 똑같은 아침이었죠. 저는 유럽 각국과 군대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어요. 지루했지만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강하고 약한지,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가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단순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한국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한국에는 팝 음악과 영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어요. 미군이 없으면 한국은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은 위험했고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마치 큰 형이 괴롭힘꾼들과 싸워줘야 하는 작은 동생 같은 존재라고 믿었어요. 이게 제가 기사에서 쓴 내용이었고 저녁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저는 늘 확신했어요. 제가 옳다고요. 그런데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편집장 마르쿠스였는데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아주 빠르고 크게 말했죠. 안드레아스, 당장 한국 관련 기사를 읽어봐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북한이 또 미사일이라도 쐈어요?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한테 아니오라고 했어요. 저는 웃어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오라니?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로 13조 원을 요구했는데 한국이 거절했어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자기들 군대에 100조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음을 멈췄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문서를 보낼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 이메일이 딩 하고 울렸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는데 제 눈이 커졌어요. 그 문서는 진짜였어요. 공식 도장과 서명이 있었어요.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고 탱크와 군함, 미사일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이었어요. 5년짜리 구체적인 계획표의 날짜와 예산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겐 도저히 말이 안 됐어요. 미국의 보호 없는 한국이라니요? 북한이 공격할 거고 중국이 밀어붙일 거예요. 이건 농담이거나 정치적인 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3번이나 읽었어요. 읽을수록 더 진짜 같고 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계획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가짜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스스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전투기, 탱크, 군함, 심지어 위성까지요. 공장, 인력 훈련 과정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어요. 매년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표도 있었어요. 제 안에 있던 한국에 대한 편안한 생각들이 낡은 페인트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진짜일 리가 없어요. 왜 아니에요? 한국은 아직 강하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이 필요해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르쿠스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어요. 만약 모두가 틀렸다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마르쿠스한테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생긴 혼란 때문에요. 저는 제 커리어를 나라들을 분석하는데 걸었어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다 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약하다.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닌 건가요? 제가 직접 가야겠어요. 한국에요? 네. 누군가는 진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허풍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만약 내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요? 저는 창밖의 베를린 잿빛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늘 같아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럼 인정해야죠.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나라들을 연구해왔어요. 현실과 꿈은 구별할 줄 안다고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혼자 앉아 문서를 바라봤어요. 글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계획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제 확신은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권위 있게 글을 썼어요. 그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독자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독립계획을 보면서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의심이었어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면요? 제 15년 동안의 글이 이미 낡은 생각 위에 세워져 있던 거라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겉으로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꿈을 폭로하러 간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장군들과 정치인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계획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약점과 미국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겠다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편안하게 믿어왔던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제 책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 옆에 비행기 표가 놓여 있었어요. 3일 뒤면 저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3일 뒤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땐 아직 몰랐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13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국방계획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그 숫자는 더 불가능해 보였어요. 무기 개발에 100조 원. 5년 안에 자주국방. 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만드는 전투기라니요. 제 머리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속은 불안해졌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난한 나라가 부자 흉내내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반짝였어요. 유리벽이 하늘 끝까지 뻗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완벽하게 정보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였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듯 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힘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꽤 잘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베를린보다 훨씬 넓고 매끄럽더라고요. 고층 빌딩이 사방에 솟아 있었고 전자 광고판에는 삼성, LG, 현대 같은 익숙한 회사들뿐 아니라 제가 처음 듣는 한국 회사 이름도 반짝였어요. 제가 어떤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건 한국 무기 회사예요? 기사님이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네, 한화예요. 지금은 미사일도 만들어요. 아주 좋은 미사일이죠. 제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국에서 만든 미사일이라니요. 서울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 도시는 거대하고 살아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여기서 살고 일했어요. 누구도 두렵거나 의존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쁘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묵은 호텔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대단했어요. 건설 크레인이 새로운 빌딩을 올리고 있었고 교통은 강물처럼 흘렀어요. 유리와 콘크리트 산 사이로 흐르는 거대한 강처럼요. 약한 나라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서 김도연 대령을 만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한국의 불가능한 계획을 변명할 사람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마주한 건 오히려 차분한 자신감으로 저를 위압하는 인물이었어요. 김 대령은 제 또래였어요.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잘 갖춰 입었고 사무실은 정리정돈이 완벽했어요. 한쪽 벽에는 한국과 주변국 지도가 가득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는 한국산 무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여러 자료를 펼쳤어요. 기술 도면, 생산 일정, 수출 계약서까지요. 클라우젠 씨, 우리 계획이 진짜인지 궁금하시죠?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를 한 대씩 세게 때리는 주먹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설계로 만든 전투기였어요. KF-X 프로그램은 시험 비행도 마쳤고 해외에서 관심을 갖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폴란드는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 전투기를 사고 싶어 했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기술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어요. 2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부터 엔진 부품, 무기 체계까지 전부요. 한국 엔지니어, 한국 공장, 한국의 혁신으로요. 그는 한국산 전차가 조립 라인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K 전차는 독일이나 미국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우리 공장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제 머리는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30분 거리의 한화 공장은 마치 무기 생산만을 위해 세워진 작은 도시 같았어요. 거대한 건물이 수 킬로미터 땅 위에 늘어서 있었고 트럭은 자재를 싣고 들어오고 완성된 미사일을 싣고 나갔어요. 안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표적 시스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고 조립 라인에서는 미사일이 하나하나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품질 검사는 독일 공장만큼이나 철저했어요. 제가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이 미사일이 유럽으로 가나요? 그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폴란드에서 많이 주문했고요. 노르웨이도 시험 중이에요. 우리 미사일이 미국산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세상이 기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차선책이 아니라 선호하는 선택으로 사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다들 웃고 떠들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빛나 보였어요. 북한이나 중국 혹은 미국이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한 학생, 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그는 눈빛이 친절했고 또박또박 영어를 썼어요. 서울이 놀라우신가 봐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셨는데요? 더 약하고 미국에 의존적일 거라고요. 민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제 할아버지 세대는 도움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 세대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죠. 제 세대는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거리는 안전했고 깨끗했어요. 늦은 밤에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난민이 아니라 강한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첫 보고서를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쓰려는 말이 전부 틀리게 느껴졌어요. 저는 약속만 크게 하는 약한 나라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눈 감고 있던 진짜 힘을 발견했어요. 김 대령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20년 전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존만 한다고 기사를 쓰던 동안 그들은 자유를 위한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건 단순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과연 또 무엇에 대해 틀린 걸까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주는 제 손을 떨리게 만든 뉴스로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며 속보 알림이 쏟아졌어요. 모든 뉴스 사이트가 같은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미국 무기를 한국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에서 설계하고 만든 무기를 직접 사겠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밥알이 접시 위로 흩어졌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무기를 사지 않았어요. 늘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사왔죠. 스스로 보호도 못한다고 여겨지던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진짜였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수백 대의 한국 전차와 미사일 시스템이 폴란드로 간다고 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TV에 나와 한국 기술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베를린에 있는 편집장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르쿠스,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유럽이 실제로 미국 무기를 한국 무기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험 결과를 직접 봤어요. 나토 국가들이 은밀하게 한국 무기가 자기네 군대와 호환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냥 몇 개 사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 커리어는 나라가 강한지 약한지를 분석하는 데 세워졌는데 수백 편의 기사에서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거든요. 그 모든 기사가 다 틀렸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타가 찾아왔어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땀이 흘렀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도표와 지도가 비쳤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주둔 미군 감축을 시작할 준비가 됐음을 통보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어요. 여러 나라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외쳤고 카메라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졌어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요구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장관은 이어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정이 의존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스스로의 방어를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영국 기자가 일어나 물었어요. 만약 틀리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지원 없이 북한의 위협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장관의 대답은 제 몸을 트럭처럼 들이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보호받는 영토가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로서 그 도전을 맞이할 겁니다. 그것이 독립의 의미입니다. 저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서울거리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신감 있는 얼굴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보호받기를 기다리는 약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강한 나라의 국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가 쌓아온 명성이 카드로 쌓은 집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후 무너진 나라의 재건을 겪으셨죠. 독일은 조금씩 성장해서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으로 자리 잡았어요. 의존하는 아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가 된 거였죠.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더 빠르고 더 대담하게요. 저는 결국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아버지는 받으셨어요. 아버지, 만약 어떤 나라가 이제는 어린 동반자가 아니라 대등한 동맹이 되겠다고 선언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계셨어요. 생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용기를 낸 거라고 말하겠지.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켜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한국이 강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쓴 모든 한국 약점 기사가 틀렸어요. 제가 내세운 모든 전문가 의견이 낡은 정보와 잘못된 전제로 쓰인 거였어요. 저녁 모임에서 제가 늘어놓았던 한국의 의존론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강함이 무엇인지 자체를 틀리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강함은 가장 큰 군대나 가장 많은 동맹을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땐 혼자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에서 오는 거였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이 힘을 키워왔어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글을 쓰는 동안 그들은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됐어요. 문제는 한국이 미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었어요. 독일 같은 제 나라가 한국을 여전히 의존적인 아이로 볼 건지 아니면 대등한 동맹으로 존중할 성숙함이 있는지였어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제 여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을 밝히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김도연 대령을 마지막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벽에 걸린 지도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와 연결된 모습이었어요. 초록색 선은 무역로를 표시했고 파란 점은 한국 무기를 사는 동맹국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김 대령님,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약점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제 눈이 보지 못했던 강함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제야 진짜 미소를 지으셨어요. 클라우젠 씨, 틀렸다는 건 배운다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왔다가 눈을 뜨기로 선택했으니 그건 용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세계가 눈치채지 못하게 쌓아오신 거예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미국 전문가들은 의존을 보고 싶어 했고 그게 마음 편했으니까요. 유럽 관찰자들은 약점을 봤어요. 그게 자기 한계를 설명해 주니까요. 저희는 그저 조용히 일했을 뿐이고 다른 이들은 가정을 세웠을 뿐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서를 보여줬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나라들의 주문이었어요. 호주는 한국 잠수함을 원했고 노르웨이는 한국 미사일을 시험 중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나토 국가들도 한국 방산 시스템을 조심스레 문의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젠 씨. 나라들은 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를 원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대학가 카페에 들렀어요. 민수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그는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책을 덮고 다가왔어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신중히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마치 오래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뀐 세상을 만난 기분이에요. 그럼 고국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진실을요. 한국은 독립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독립한 나라라고요. 우리만 그걸 늦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퍼지게 돼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3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구름과 바다가 보였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세상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꿈을 공격하는 글이 아니라 서구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처음엔 단어가 더뎌 나오다가 솔직함을 찾자 점점 빨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강해진 나라에 대해 썼어요.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단정하던 동안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무기 공장들에 대해 썼어요.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말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실수를 쓴 거예요. 의존을 우정으로 착각했던 것, 신중함을 약함으로 오해했던 것, 나라가 작다는 이유로 무력하다고 단정했던 걸요. 비행기가 베를린에 착륙할 즈음 기사는 완성됐어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제자가 스승이 되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힘의 의미. 베를린의 잿빛 하늘은 떠날 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파트 창문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졌고 아침 커피는 여전히 썼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저였어요. 저는 기사를 마르쿠스에게 보냈고 뒤로 기대 앉아 기다렸어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어요. 어떤 독자들은 화를 냈어요. 한국의 선전에 속았다고 했고 작은 나라들은 언제나 큰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독자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국 기술과 성공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직접 서울로 가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반응은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그는 온라인에서 제 기사를 읽고 바로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난 내가 자랑스럽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배운다는 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15년 동안 이해하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 글을 써온 게 허무해요. 아니야, 허무하지 않아. 이제 너는 진짜 힘과 가짜 힘의 차이를 알게 된 거다. 그게 널 더 좋은 기자로,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몇 달 후, 제 기사는 여러 언어로 번역됐어요. 한국 신문들은 생각을 바꾼 독일 기자 이야기를 다뤘고, 다른 유럽 기자들도 한국을 방문해 비슷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국제 정치에 대해 글을 썼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많이 여행했고, 제 가정을 더 많이 의심했어요. 작은 나라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동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작다고 약한 게 아니고 독립했다고 혼자가 아닌 걸 보여줬어요. 가끔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봐요. 한국은 여전히 큰 나라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간 나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스승으로 보였어요. 직접 가서 눈과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그 나라를 다 안다고 단정하지 말라. 정말로 제자가 스승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배움을 얻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라는 불가능한 액수를 요구했을 때 모든 이들이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습니다. 25년 베테랑 분석가조차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겠군이라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거리에 울려 퍼진 것은 굴복의 신음이 아니라 굴종이 아닌 주권을 선택한다는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대는 조지아를 떠나 러시아로, 삼성은 유럽으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신공장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타협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예상을 뒤엎은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틴 슈나이더예요. 올해 52살이고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아주 크게 틀렸어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3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각종 증명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명문 대학에서 받은 학위도 있고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 25년 동안 일해온 경력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똑똑하다고 느꼈고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여러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는 한국에 관한 두꺼운 서류철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관련 서류철에 비하면 얇은 편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중간 정도 크기의 나라로만 봤어요. 휴대폰과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삼성과 현대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는 나라. 하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저 막내 동생 같은 나라였어요. 큰 나라들이 시키면 따르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 아침에 제가 메모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 신뢰할 만한 동맹이라든가 제한적인 세계 영향력 같은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는 한국 서류철을 서가에 꽂아 넣었죠. 저는 제가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는데
엘레나 바스케스였어요. 엘레나는 저와 함께 유럽 외교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예요. 스페인 출신이고 똑똑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말이 빨랐고 어딘가 긴급한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마르틴, 큰일이 생겼어요. 지금 주목해야 해요. 저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며 여유롭게 반응했어요. 사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엘레나는 늘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흥분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엘레나? 한국이에요. 미국 정부가 조지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했어요. 그들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마치 범죄자처럼 끌고 갔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분명 이상한 일이긴 했지만 세상엔 늘 실수가 있는 법이었어요. 아마 행정적인 착오일 거예요.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되잖아요. 아니에요, 마르틴. 이번엔 달라요. 계획된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모두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어요. 거리 위의 자동차들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게 평화롭고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아는 세계는 늘 예측 가능했어요. 큰 나라가 요구하면 작은 나라는 순순히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했죠. 엘레나, 한국은 예의 바르게 항의하고 결국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늘 그랬잖아요. 이번엔 아닐 거예요. 이번만큼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엘레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꾸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체포당했을 그들의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상상됐어요. 그날 오후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공장과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침착했어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엘레나의 전화가 계속 떠올랐고 체포된 노동자들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새벽에 저는 집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뉴스를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위의 구호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사과하라는 요구였어요. 제가 알던 각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는 새벽 3시까지 기사를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잘못한 나라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욕당한 강대국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어요. 어쩌면 엘레나가 맞았는지도 몰라요.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제 편안한 착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땐 아직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에요. 엘레나에게서 전화가 온 지 사흘 뒤였어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장 브뤼셀로 오라고 했어요. 저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 중요한 회의들도 있었고 작성해야 할 보고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레나의 메시지 속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만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아침 기차를 타고 브뤼셀로 향했어요. 기차는 독일 시골 풍경을 빠르게 가로질렀고 창밖으로는 농장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풍경은 평화롭고 일상적으로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브뤼셀 역에서 엘레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흥분한 듯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머리카락은 손으로 몇 번 쓸어넘긴 듯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럽 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카페 안은 빨간 의자와 하얀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고 갓 내린 커피와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어요. 엘레나는 저를 구석자리에 안내했는데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마 39쯤 됐을까요? 수수한 옷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마치 교사나 연구원 같은 인상이었어요. 엘레나는 그를 다니엘 쿠퍼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미국 출신으로 전략자문 일을 하고 있었고 워싱턴 내부에서 한국 상황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웃거나 형식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에 숫자들을 보여줬어요. 돈에 관한 숫자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각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삼성은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대는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100억 달러를 쏟아부었더라고요. LG는 여러 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체 합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다니엘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는 이런 한국의 투자들이 수십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어요. 조지아에서만 5만 명이 한국 기업 덕분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늘 군사력이나 정치 협약에만 집중했지 경제적 연결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다니엘이 다음에 보여준 자료에 제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약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어떤 마을들은 주된 일자리 공급처를 잃게 되고 몇몇 주는 수십억 달러 세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니엘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조용히 대비책을 세워왔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고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의 지시에 따르는 중간 규모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있었고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다니엘은 노트북을 닫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해요. 워싱턴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순간 어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국제관계를 공부했고 세계 권력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써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놓쳤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브뤼셀 거리를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시는 관광객과 직장인들로 붐볐고 모두가 자신들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공원에 들어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걷는 가족들, 전화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 커리어를 떠올렸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썼던 보고서들. 언제나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분류했어요. 큰 나라들이 요구하면 늘 예스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린 건 아닐까요? 한국은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 훨씬 강해진 건 아닐까요? 제가 외면하는 동안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게 아닐까요? 그날 저녁 다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저는 더 이상 아니었어요. 제 이해 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곧 아주 어려운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곧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보여주려 하고 있었어요. 브뤼셀에서의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세상이 폭발하듯 뒤집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말은 제 배를 세게 때리는 주먹 같았어요.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모든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3,500억 달러라니 그건 불가능한 액수였어요. 어떤 나라의 1년 GDP보다도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 어떤 국가도 그런 돈을 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한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선택이 없을 거야. 이제 다시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큰 나라가 지배하는 질서가 회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 오후 엘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마르틴, 지금 당장 한국 방송을 봐야 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영어 자막이 달린 한국 뉴스 채널을 찾아봤어요. 화면에 비친 장면을 보고 제 손이 떨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수천 명이 서울 거리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시위가 아니었어요. 분노와 자존심에서 나온 집회였어요. 사람들은 돈보다 존엄을 선택한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서 있었고 학생과 직장인들이 나란히 행진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국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등장했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가 미국과 협상을 발표할 줄 알았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의 일부라도 내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이 굴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굴종이 아닌 주권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군중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 나라 전체가 세계 최강 대국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어요. 다른 유럽 분석가들이 전화를 걸어 제 의견을 물었어요. 모두가 한국이 며칠 안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워싱턴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현대는 조지아에서의 확장을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기회를 모색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은 유럽 공장으로 생산을 더 옮길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LG는 일본 파트너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절망적인 나라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국가의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사흘 뒤에 왔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신공장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 공장은 미국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미국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일부는 타협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압박하겠다던 호전적인 발언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파트 안을 서성이며 하루 동안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믿어왔던 제 이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늘 굴복한다고 믿었어요. 경제 압박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이라면 어떤 나라든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굴복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기를 꺼내 반격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거실에 앉아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 앞에 비친 사람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 전문성, 제 지식, 제 자신감은 모두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세계의 권력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는 방법으로요. 한국의 당당한 대응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한국 뉴스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한국어로 된 기사를 번역 앱으로 돌려가며 읽었고 한국 기업들의 경제 보고서를 공부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한국 방송도 챙겨봤어요. 회사 동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엘레나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책상 위엔 한국 무역 관계에 관한 차트와 그래프, 서류, 더미, 그리고 빈 커피잔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마르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집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뻑뻑하고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몇 년 만에 가장 또렷했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엘레나. 지금까지 알았다고 믿었던 게 다 틀렸어요. 제가 놓쳤던 게 뭔지 꼭 알아야겠어요. 진실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짜릿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하나의 거품 속에서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보고서만 읽었고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거품을 터뜨려 버렸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압력에서 점점 독립적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양쪽과 거래하고 있었고 인도는 미국의 제재에도 러시아 석유를 사들였어요. 브라질은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나라와 기꺼이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나자 국제 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놀라운 힘이라는 기사를 냈고 CNN은 한국의 글로벌 기술 영향력 확대에 대한 특별 보도를 내보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웃었어요. 놀랍다니, 누구한테? 저 같은 사람,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제 변화를 확실히 느낀 순간은 브뤼셀에서 열린 NATO 회의 때였어요. 저는 유럽 전역에서 온 분석가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영국인 동료 한 명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돈 벌려고 무기만 파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는 아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나갔어요. 노트북을 연결해 대형 화면에 차트를 띄웠어요. 그 차트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있었고 유럽 방산 기업들과 공유한 기술 자료도 있었어요. 또 동유럽 국가들과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외교 관계도 보여줬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영국인 동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힘의 균형을 바꿀 전략적 파트너십을 쌓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뒤처지게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제 연구 자료를 더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놓쳤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국제관계에 대한 오래된 가정을 뒤흔드는 보고서를 썼고 한국 같은 중견국들의 부상에 대해 강연도 했어요. 그리고 젊은 분석가들에게 안락한 믿음만 붙들지 말고 더 넓은 시야로 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도 배웠어요. 누군가 어떤 나라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실수를 떠올렸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틀렸었는지를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그대로라고 생각할 때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약해 보이는 나라가 내일은 강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시한 나라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힘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경제적 영향력도 똑같이 중요했어요. 정치적 동맹이 필요하지만 기술 혁신도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오늘날 젊은 분석가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묻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신문을 읽고 한국 방송을 보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라고요. 한국은 더 이상 그냥 중간 규모의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강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얕보는 사람은 저처럼 뼈아픈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안락한 착각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훨씬 더 값진 것. 바로 세상이 어떻게 진짜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눈이에요. 저의 여정은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루시아 베르티는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됐다는 뉴스. 그녀에게는 익숙한 각본이었습니다. 가족은 울고 정부는 성명 내고 결국 조용히 돈 주고 끝. 늘 그랬으니까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요. 휴대폰 잘 만들지만 진짜 더러운 싸움에선 무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팀이 국립은행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통신부에서 광케이블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학생 구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그녀의 의문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광경, 스크린 속 시뮬레이션에서 캄보디아 전체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은행망, 통신망, 모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발머리 한국 여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목격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방콕의 하루가 막 시작되고 있었죠. 오토바이들이 요란하게 달리고 길거리 상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매연 냄새와 볶음밥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어요. 제 이름은 루시아 베르티예요. 저는 기자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범죄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써왔어요. 벌써 15년째예요. 이 일을 하면서 못 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날은 친구 탄핵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루시아, 큰일 났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라졌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사라지고 가족은 울고 대사관이 성명서를 내고 현지 경찰은 수사를 약속하죠. 그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아요. 늘 그랬어요. 저는 탄핵의 뉴스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잘 만들죠. K-팝은 어디에나 들려요. 하지만 진짜 영향력, 동남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힘이라면 글쎄요. 그냥 괜찮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특별하진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였어요. 빛나는 빌딩, 빠른 인터넷.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결국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한국이 경제대표단을 캄보디아에 보낸다는 소식을 봤을 때 저는 웃어버렸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요. 뭘 하겠다는 거야? 파워포인트 발표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장면은 수없이 봤거든요.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 대표단이 처음 방문한 곳이 경찰서도 외교부도 아니었대요. 캄보디아 국립은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납치된 학생을 구하러 간 사람들이 왜 은행에 가는 걸까요? 둘째, 대표단의 구성원이 이상했어요.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삼성과 LG에서 온 컴퓨터 엔지니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인질 협상가도 군인도 아닌 기술자들이요. 저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 오랜 인맥이 있었거든요. 각국의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정보에 밝은 사람들. 그런데 모두 입을 모아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국팀이 은행 기록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버 로그도 달래요. 최근 5년간의 송금 데이터를 요청했대요.
저는 메모장 위에 연필을 멈췄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려는 거지? 책상 앞에 앉아 제 노트를 바라봤어요. 뭔가 달랐어요. 전형적인 납치 사건의 패턴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늘 같은 순서로 흘러가요. 1단계 외교관이 전화하고, 2단계 경찰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3단계 누군가 조용히 돈을 내고, 4단계 모두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팀은 그 공식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예요. 궁금증이 제 일의 전부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패턴이 깨지는 순간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팀은 정보통신부를 방문했대요.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의 인터넷 케이블 지도, 통신탑 위치,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요청했대요. 학생 한 명 구하는데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하지? 그때 한 소식통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단하러 왔어요. 마치 의사들이 환자를 검사하듯이.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의사, 검사, 진단. 혹시 이건 구조작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 아닐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로는 방콕의 아침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공기 속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정적 같았어요.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째,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한국이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며 커피나 더 마시기. 둘째, 캄보디아로 가서 직접 보기. 내가 틀렸는지 확인하기. 결국 저는 여권을 꺼냈어요.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지금 갈게요. 기자로서 가장 좋은 이야기는 늘 그런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이야기. 15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의 범죄를 해결하려 애쓰는 걸 봤어요. 미국은 군인을 보냈고, 유럽은 돈을 보냈고, 호주는 경찰 교관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냄새가 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빠르게 짐을 쌌어요. 노트북 카메라, 취재 노트, 녹음기, 충전기, 깨끗한 셔츠 몇 벌. 손이 약간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한국이 진짜로 다른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자에게 희망은 위험한 감정이에요. 희망은 눈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좋은 기사 하나 쓸어가는 거야. 그렇게 제 아파트 문을 잠그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캄보디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볼 준비가 안 된 진실도 그곳에 있었어요. 비행기는 해질 무렵에야 활주로에 닿았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쳤어요. 마치 오븐 문을 열었을 때처럼요. 10월의 푸놈펜은 마치 뜨거운 수프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등줄기를 타고 땀이 바로 흘러내렸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들은 짐이 가득 쌓인 카트를 밀고 있었고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잡으려고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그 복잡한 인파를 뚫고 나갔어요. 출구 앞에는 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토바이 옆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탄은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에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세상에 놓치는 게 없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일할 때마다 도와줬던 친구예요. 벌써 5년째였죠.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소문을 들어요. 정말 빨리 왔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달렸어요. 저는 뒷좌석을 꼭 잡고 푸놈펜의 풍경을 봤어요. 낡은 프랑스식 건물 옆에는 번쩍이는 호텔이 있었고 벤츠가 손수레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사는 곳, 그게 바로 캄보디아였어요.
타는 저를 강가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양철 지붕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았죠. 그는 국수를 시켰어요.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탄이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걸 봐요. 그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안에는 일정표와 회의록 같은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한국팀의 활동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읽어봤어요. 1일차 한국 대표단, 캄보디아 국립은행장 면담. 최근 5년간의 국제 송금 내역 접근 요청. 2일차 정보통신부 방문. 광케이블 및 통신탑 전체 지도 요청. 3일차 상무부 회의. 외국계 기업의 등록 정보 전면 검토 요청. 저는 종이를 내려놨어요. 국수는 이미 다 불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학생을 찾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대학생들이 보고서 쓰는 것처럼요. 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고서가 아니에요. 설계도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 봐요. 만약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틀린 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반박했어요. 이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쇼예요. 한국이 정보를 다 모아서 캄보디아를 압박하려는 거예요. 결국 학생을 찾게 만들고 거래를 하고 그렇게 끝나겠죠. 돈과 위협.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타는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문서를 꺼냈죠. 그건 한국팀이 캄보디아 통신 당국에 보낸 공식 요청서였어요. 그들은 서버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허가를 원했어요. 캄보디아 인터넷을 실제로 운영하는 장비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시아, 저런 걸 보려는 사람들은 뭔가를 부수려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위가 꽉 막힌 듯 아팠어요. 국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다음 날 저는 상무부 건물로 갔어요. 예전에 돈을 찔러둔 경비원이 있어서 그가 저를 복도 끝에 작은 창문 앞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곳에서 회의실 안이 보였어요. 거기서 처음 봤어요. 한국팀을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안경을 썼고 자세가 아주 반듯했어요. 그는 교사처럼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명찰에는 윤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거의 지루할 정도로요. 하지만 캄보디아 관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유리 너머라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뒤편 스크린에는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도가 보였어요. 빨간 선들이 캄보디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어져 있었고 숫자들은 수백만, 수십억 단위였어요. 윤도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캄보디아 관리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들었고 누군가는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어요. 그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애원도 아니었어요.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엔 단발머리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색 셔츠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명찰에는 장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캄보디아 지도 위에 파란 점들이 가득 찍혀 있었어요. 통신탑, 케이블 라인, 서버 위치들이었죠. 그녀는 몇몇 점을 가리키며 설명했고 잠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어요. 그 순간 파란 점들이 하나씩 빨갛게 변했어요. 마치 나라 전체의 불이 꺼지는 것처럼요. 캄보디아 관리들이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지만 장은서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침착하게요. 저는 녹음기를 유리창에 눌러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호텔방에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어요. 속보 CNN. 저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지금도 그때 그걸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인 대학생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 상처투성이 몸. 주변에는 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조끼에는 빨간 십자가가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였어요. 그들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싼 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진룡.
캄보디아 불법 조직의 절반을 장악한 남자였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기름처럼 미끄러운 목소리였어요. 한국팀은 24시간 안에 캄보디아를 떠나라.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로 1억 달러를 지불하라. 그 다음엔 총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소리.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그 영상은 1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모든 뉴스 채널, 모든 사이트, 사람들은 분노했고 각국 정상들이 성명을 냈어요. 유엔은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인권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TV를 봤어요. 이후의 전개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특수부대가 출동하고 군함이 움직이고 군인들이 비행기에 타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온 건 전혀 달랐어요. 그건 한국경제대표단이 프놈펜 총리실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군인도 특수요원도 아니었어요. 회의용 서류 가방을 든 윤도현과 장은서였어요. 그들은 총 대신 가방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와 기자증을 들고 일어났어요. 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어떻게든.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평범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협상도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오토바이 엔진이 다시 울렸어요. 우린 프놈펜의 거리를 가르며 총리실로 달렸어요. 두려웠어요. 설렜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프놈펜 총리실 건물 안, 저는 기자, 신분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엔 캄보디아 총리와 군 장성들, 국립은행 총재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엔 영상 속의 진룡이 서 있었어요. 반대편엔 단 6명 남짓한 한국 대표단이 있었죠. 중심엔 윤도현, 그의 오른쪽엔 노트북을 켠 장은서가 앉아 있었어요. 윤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협상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스크린이 켜지자 돈의 흐름이 지도처럼 보였어요. 마카오에서 시작된 붉은 선들이 프놈펜을 거쳐 세계로 퍼져나가 있었죠. 젊은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72시간 동안의 금융 데이터입니다. 대부분 범죄 자금이에요. 은행 총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엔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어요. 장은서가 말했다. 이 데이터를 국제당국에 공유하면 72시간 안에 캄보디아는 금융망에서 사라집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는 점점 어두워졌고 마지막엔 완전히 끊긴 검은 섬이 되었어요. 그녀는 이어서 불법 서버, 사기 사이트,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구조 설계예요. 윤도현의 말에 진룡이 분노했지만 모두가 침묵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싸우는 건 총이 아니라 데이터였어요. 현대 세계의 진짜 전쟁은 연결의 힘을 이해한 자들이 벌이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기고 있었어요. 회의는 고함도 싸움도 없이 끝났어요. 오직 침묵만 남았어요. 총리의 보좌관이 윤도현에게 다가가더니 귓속말을 했고 고개를 끄덕인 후 급히 방을 나갔어요. 우리는 옆방의 기자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뭔가 중요한 순간을 본 건 알았지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기사도 실제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모두 추측만 하고 있었죠. 군사 압박이니 외교적 협박이니 하면서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 방에 있던 스크린과 데이터, 그리고 설계를. 6시간 뒤 진짜 뉴스가 나왔어요. 석방. 한국인 대학생이 풀려났어요. 태국 국경 근처에서요. 의료진도 모두 무사했어요. 몸값은 지불되지 않았어요. 군인도 출동하지 않았고 폭발도 총격도 없었어요. 진룡의 범죄 조직은 그냥 멈췄어요. 서버가 꺼지고 계좌가 동결되고 전화선이 끊겼어요. 마치 거미줄의 중심을 없애자 거미줄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금융감시 및 통신보안 개혁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그건 외교적인 표현이었어요. 진짜 의미는 단 하나였죠. 한국이 이겼어요. 저는 그날 본 걸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단이 머무는 호텔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림엔 자신이 있거든요. 쥐구멍 앞을 지키는 고양이처럼요. 잠시 후 장은서가 혼자 나왔어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그게 정의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었나요?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피곤한 눈빛이었어요. 이젠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엔 코드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 그런데 이젠 코드를 이용해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어요. 어쩌면 정의란 가장 적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메시지가 왔어요. 윤도현이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강 근처의 옥상바에서요. 그는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어둠 속 메콩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무서워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좋아요. 권력은 누구에게나 두려워야 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 게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 규칙을 배운 거예요. 그가 제 잔에 술을 따랐어요. 20년 전 권력이란 군대와 탱크를 의미했죠. 하지만 지금 권력이란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 통신망, 신뢰의 구조. 이걸 이해하는 나라가 미래를 만들고 모르는 나라는 사라지게 돼요.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결국 힘이 정의라는 말이잖아요. 다만 힘의 의미가 달라졌을 뿐.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세상은 이제 인프라로 움직여요. 그걸 이용해 사람을 해친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연결을 끊을 거예요. 그건 폭정이 아니라 결과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걸 한참 봤어요. 15년 동안 저는 악당이 승리하는 세상만 써왔어요. 정의는 늘 실패했고 시스템은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짓눌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새로운 제목을 쳤어요. 당신이 보지 못한 전쟁 한국이 규칙을 바꾼 방법.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을 썼어요. 총 한 발 없이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썼어요. 한국이 약하다고 단정지었던 오만함. 조용한 능력을 무능으로 착각했던 제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틀렸어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배운 건 단순했어요.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힘은 총이나 군대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이해하는 데 있었어요. 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신뢰의 흐름. 한국은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보여줬어요. 더 똑똑하고, 더 정밀하고, 더 인내심 있게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위험했죠. 하지만 진짜였고 효과가 있었어요. 방콕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는 그대로였어요. 같은 선풍기, 같은 책상, 같은 강 풍경.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이젠 뉴스를 볼 때 군사 움직임보다 금융 제재, 사이버 작전, 인프라 협정을 먼저 봐요. 서버실과 은행망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저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섰어요. 미래의 전쟁을 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잊을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조용하고 기술적인 힘이 진짜 권력이라면 그걸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누가 이 힘을 사용하고 그게 공정한지 그리고 정의가 언제 폭력으로 바뀌는지를 묻는 사람. 그게 제 일이에요. 이젠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에요. 그저 감시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이죠. 기사를 내기 전에 윤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 힘이 잘못 쓰인다면 저는 다시 쓸 거예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감시받지 않는 힘은 부패하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발행했어요.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봐요. 건물을 보면 전력망이 떠오르고 휴대폰을 보면 위성과 케이블이 떠올라요. 무언가를 살 때면 그 뒤에 결제 시스템이 보여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질문은 하나예요. 이 힘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기자예요. 루시아 베르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늘 큰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때로는 기술적이고 조용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힘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록할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지금 저는 다시 방콕의 집에 앉아 있어요. 천장 선풍기가 돌아가고 창밖 도시는 여전히 분주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탄이었어요. 루시아, 미얀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이번엔 일본 팀이 왔어요. 저는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언어로 권력이 작동하는지 저는 이제 알아요. 냉소 대신 이해를 선택했어요. 복잡함이 정의의 적이 아니라 정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천장 선풍기는 계속 돌고 저는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